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셨는데 강병희 프로님께서 누구신지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고요. 자동차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매거진 같은데 자동차 컬럼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강병이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레이싱 오늘 주제 야. 레이싱 아니겠습니까? 레이싱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부터 좀 궁금하다.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거창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어? 가까운 지인분이 본인이 레이스에 전에도 참가를 하셨고 좀 쉬시다가 다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우연찮게 너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데뷔전에서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고 이제 그 바로 다음 경기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실수로.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계속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승용차 운전인 거죠? 네,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워낙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산악도로 같이 커브가 많은 뭐 이런 데서 뭐 드라이브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뭐 그랬지만 사실 뭐 경기장을 가본 적도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레이서가 돼야지라는 꿈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모터스포츠 환경이 그때 이제 2003년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근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보다도 더 모터스포츠가 아주 더 작은 스포츠 군일 때였고 레이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선 단어였었거든요. 대중적이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 우승했을 때가 아마 제가 그 경기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우승을 하니까 그 다음 달에 제가 이제 항상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잡지들을 보는데 잡지에 막 제 이름이 실리고 사진들이 막 나오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를 처음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던 거죠. 좀 궁금했던 게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앉아서 타는 카트를 이렇게 시원하게 탈 수 있게 해놓은 게 좀 있더라고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공간에서 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싶은 건데도 이렇게 딱 앉아서 탈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꽤 있던데 고카트라고. 네, 요게 이제 네. 그 나인봇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 나인봇이라고 약간 두 발로 이렇게 예. 서서 타고 다니는 예. 개인용 모빌리티 장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위에다가 저 카트 모양을 얹어놓은 거예요. 분리하면 다시 원래 나인봇이 되고 저렇게 끼워 놓으면은 카트로 또 이제 재밌게 탈 수도 있고 하는. 그것도 스피드가 꽤 빠르더라고요. 고카트부터 연습해라 레이싱 하려면. 네. 근데 프로님은 또 고카트부터 연습하신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그쵸? 네, 네. 저는 그런 정석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지는 못했어요. 정석 엘리트 코스예요 고카트가. 그렇죠. 이제 보통 해외에서 포뮬러 음. 1을 뛰고 있는 정상급 선수들은 거의 99%가 10살 이전에 카트로 운전을 시작했던 어릴 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사실 카트밖에는 없거든요. 실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아이들은 키도 좀 작고 하니까 큰 차는 페달이 발이 멀어서 닿지도 않고 근데 이제 카트 같은 경우에는 체형에 맞게끔 작은 사이즈부터가 나오니까 사실 어린 나이에 운전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나이 때 탈 수 있는 게 사실상 카트밖에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카트를 타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트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운전을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게임 그것도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카트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레이스인 경우에 실제로 되게 정교한 물리 엔진을 가지고 있는 심 레이싱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여러 방면에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탈 때 저희가 커브길에서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꺾이는 커브다. 몸을 어디로 합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하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고카트에서 기록을 단축하려면 몸을 반대로 기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꺾어라? 이게 인간이 사실 본능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차를 타고 코너에 돌 때 코너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피가 중력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쏠리니까 그 어떤 혈압의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꺾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카트라는 거는 그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의 그 구동축이 예. 디퍼런셜 차동 기어가 없이 그냥 하나의 솔리드 엑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바퀴 회전수가 언제나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같으면 회전을 할 때에는 바깥쪽 바퀴는 더 큰 원을 그려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안쪽 바퀴는 작은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디퍼런셜이라는 기계가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체중을 오히려 바깥쪽으로 주게 되면 예. 바깥쪽에 있는 타이어는 꽉 눌리고 안쪽에 있는 타이어는 살짝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회전수의 보정을 타이어가 위쪽으로 올라간 만큼이 노면 위를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회전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커브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은 요만큼을 가면 돼요. 바깥쪽은 이만큼을 가야 돼요. 왜냐면은 커브이기 때문에 부채를 딱 펼칠 때 안쪽은 조금 펼치는데 바깥은 멀리 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두 바퀴가 똑같이 도니까 10걸음 10걸음을 돌아요 무조건. 근데 이거를 제대로 커브를 돌려면 이쪽은 5걸음만 돌면 되는데 10걸음을 똑같이 돌잖아. 그래서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이 안쪽 바퀴가 좀 뜨는 겁니다. 무게 때문에 바깥쪽으로 하면 안쪽 바퀴 뜨니까 10걸음을 가야 될 바퀴가 허공에서 헛돌면서 5걸음만 가니까 아구가 딱 맞는 거죠, 돌 때. 맞아요. 그래서 커브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 그 5바퀴 10바퀴를 허공에서 좀 소비를 하면서 가니까 딱 맞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데 요거를 제가 조금 그냥 더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레이싱 선수는 물리학이나 수학을 배우느냐? 배우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어. 해외 유명 선수 중에서는 그쪽 관련된 전공을 한 선수들도 제가 몇몇 본 적이 있어요. 선수들도 약간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냥 예. 정말 본능적인 감각이랑 이 어떤 운동신경으로 타는 선수가 있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실제 자기의 드라이빙에 접목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전공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후자 쪽에 관련된 선수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게임이죠. 레이싱 하면 떠오르는 게임 또 카트라이더, 그다음에 그란투리스모. 네.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레이싱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도움이 되죠. 그 그란투리스모가 심 레이싱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급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력 자체도 키보드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쓰고 있는 물리 엔진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의 물리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의 컨트롤을 훈련하기에는 괴리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 네,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또 이제 카트라이더 챔피언 출신들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뭐 분들. 실차를 태워보는 네. 시험도 했었거든요. 어디? 그래서 이제 실차를 태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는 것도. 네. 근데 이제 그란투리스모는 잘 타는 선수들을 실제 경주차를 태워봤더니 예. 진짜 빠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닛산이라는 브랜드는 폴리폰이랑 손을 잡고 그란투리스모로 월드 리그를 열어서 거기서 최상위권 선수들을 뽑아다가 실제 리얼 레이서로 채용을 해가지고 투입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레이싱에서 빨리 타는 법을 깨우치는 선수들은 실차를 줘도 실제 빨리 타는 법을 깨우칠 확률이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좀 근접하게 금방 기록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카트라이더는 제가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몇 번 해보고 저는 금방 흥미를 잃었는데 가장 괴리감이 컸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거기서는 이제 뭔가 드리프트를 쓰면은 굉장히 코너를 더 빨리 돌 수 있는 기술처럼 되는데 실제로는 드리프트를 쓰면 더 느립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드리프트는 빨리 가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차의 모션을 코너링 중에 정리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지 기록 단축을 위해서 쓰지는 않아요. 온로드에서는 드리프트를 쓰지 않고 그립으로만 타는 게 더 빠르고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 순간마다 이 노면의 변화하는 그 변화량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드리프트를 컨트롤하면서 코너를 타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포장길은 드리프트가 좀 더 유리하고 온로드, 아스팔트 위에서는 사실 드리프트는 속도면에서는 분명히 더 느리다라는 거. 드리프트를 쓰면서 말 그대로 이게 슬라이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러면서 그 오프로드 타이어들은 땅을 좀 더 파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땅을 핥히면서 네. 예, 실제 예. 지표면보다 살짝 더 타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그립을 거기서 이제 발톱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이런 슬라이드 앵글들을 드리프트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완만한 코너라고 생각했는데 예.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곡률이 더 심해지는 코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대응하기가 조금 더 이 드리프트가 유리한 이거 부분들이 너무 있어요. 재밌다. 진짜 네. 이 머플러라고 하죠. 요게 재밌는 게 이게 소리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소리가 갑자기 뭐 커진다던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원래 예. 머플러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머플이 이제 뭔가 소리를 죽인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머플러라는 거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라는 의미인 건데 그래서 원래는 머플러가 없으면 정말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그 엔진의 폭발 압력이 워낙 크고 그때 빠져나오는 배기가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게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에 좀 폭음이 많이 나요.
엄청난 폭음을 내며 달리는 좀 멋진 차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이 머플러의 구조상 양산차들의 머플러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인데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 안에 촘촘하게 머플러의 구조를 만들다 보면 배기가스 유속이 느려지고 그만큼 출력에 저항이 생기게 돼요. 엔진이 이제 숨을 쉬는데 저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출력을 높게 만들어야 되는 스포츠카나 슈퍼카들은 이 머플러 내부 구조가 일반 양산차들보다는 좀 더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소리는 나되 네. 속도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머플링을 그러니까 적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차들은 배기관에서 배기가스가 유속에 저하 없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리는 굉장히 좀 크고 좀 요란하지만 그만큼 같은 배기량을 가지고 출력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배기음을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그게 이제 감성 평가 영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음악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음향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들었을 때 좀 더 우리가 스릴을 느낀다던가 실제로 감정이 고조되는 그 톤을 만들기 위한 사운드 튜닝을 엄청 오랫동안 합니다. 그게 머플러의 형상을 통해서 그 소리가 그래서 제가 자동차는 악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동차도 굉장히 큰 관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빠른 속도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엔진에서도 배기가스로 나오는 그 속도 그리고 또 엔진으로 들어가는 흡입 공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어떻게 어떤 모양의 관으로 흘러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이와 어떤 지름과 어떤 곡률을 타고 이 소리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음색과 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갑자기 머플러 소리가 일반 차인데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약간 건강 상태가 조금 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원래는 조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플러 소리가 커졌다. 그러면 배기관이 밀봉이 어디가 안 되고 배기가스가 어디론가 새고 있다라는 터진 뜻이죠. 거다. 그쵸. 새고 그러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비 받아야 되겠네. 이게 이제 머플러 쪽이 배기가스에 의해서 약간 산화가 되고 이제 녹이 슬기도 하고 실제로 머플러도 이제 떠서 보면 한 2, 3년 지나면은 이게 녹이 많이 슬어요. 실제 그렇죠. 배기관 녹이 쓸 같은 경우.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부식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천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리가 머플러의 그 머플링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대기 중으로 나오면서 우렁찬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리프트. 오, 나왔다. 드리프트가 뭡니까 정확하게? 지금 저 예. 사진에 잠깐 나왔지만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운전자가 의지를 가지고 차를 미끄러뜨리면서 코너를 도는 주행을 말합니다. 가끔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드리프트라 보기가 어렵고요. 예. 근데 이제 역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드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후륜 타이어의 슬립 앵글이 전륜 타이어의 슬립 앵글보다 큰 상태를 드리프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정확한 정의네요. 슬립 앵글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타이어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갑니다. 근데 실제로 주행 중에는 타이어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정확히 타이어 궤적이 지나가진 않아요. 우리는 타이어가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타이어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묘하게 몇 도 정도의 오차각을 가지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코너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할 때마저도 그러한 슬립 앵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슬립 앵글이 타이어가 보고 있는 것과 실제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는 그 각도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뒷타이어가 극단적으로 큰 슬립 앵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있고 앞바퀴로 그 균형을 잡으면서 돌고 있는 상태가 드리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드리프트 관련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오, 영상 보시면요. 영상. 네, 저희 예. 지난 가을쯤에 촬영했던 영상인데요. 이제 예. 여기부터가 이제 드리프트 씬입니다. 오, 와 이거 게임 같다. 오, 진짜. 진짜 몸이 기울어지는데. 네, 저 하얗게 나오는 연기는 타이어가 타는 연기고요. 오. 오. 이제 보시면 계속 코너에서 뒷바퀴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오. 미끄러지는 네. 채로 계속 오.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저렇게 하면은 타이어 금방 버리겠네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정말 연기가 이제 하얗게 나잖아요. 네, 엄청 타이어 예. 표면 온도가 거의 한 120도, 13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저거 촬영할 때 한 20분 만에 다 썼던 것 같아요, 타이어. 바로 요 그래프가 X축이 수직 하중이고요. 그러니까 예. 타이어를 위해서 짓누르고 있는 하중이 X축이고요. 그리고 이제 Y축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트랙션 포스라고 해서 접지력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네. 타이어는 어쨌든 위에서
꽉 강하게 내리누르면 예. 더 접지력이 올라가고요. 어. 반대로 내리누르는 힘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타이어가 눌리는 힘이 약해지는 만큼 접지력이 작아져요.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인데도 저게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타이어가 땅에 닿고 있는 부분에는 트랙션 서클이라고, 그러니까 네. 컨택 패치라고 하는데 땅에 닿는 모양은 완전하게 네모는 아니에요. 약간 끝이 둥근 형태의 사각형 혹은 약간 옆으로 넙대대한 타원형 형태의 접지면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하중을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더 네모나게 확대될 수도 있고요. 하중을 빼면 이 타원이 점점 작아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타이어가 허공으로 1cm가 뜨게 되면 얘는 존재하지 않는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드리프트는 이제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거니까 그쵸. 하중 이중을 이 코너 입구 쪽에서 앞쪽으로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앞 타이어는 컨택 패치가 넓어지고 후륜은 컨택 패치가 작아지면서 접지력이 약해진 상태로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조타를 줘서 뒤쪽을 흔들게 되면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뒤쪽이 이제 먼저 미끄러지는, 이제 이거를 통상적으로 오버스티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드리프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타이어에 대한 게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타이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어가 또 굉장히 또 레이싱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의 모든 게 타이어에서 시작해서 타이어에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부속 부품들, 그러니까 뭐 레이스로 한정했을 때 레이스카의 모든 파츠들은 저 타이어라고 하는 파츠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 옆에 보면은 타이어의 치수 그 규격이 다 써 있잖아요. 세 가지 숫자가 써 있습니다. 타이어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그때 이 좌우의 폭이 넓어지는 거. 이게 이제 타이어 규격을 쓰는 그 치수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이걸 밀리미터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맨 뒤에 있는 숫자, 그 타이어가 끼워지는 휠의 직경, 인치입니다. 인치죠. 그러니까 그쵸? 밀리미터랑 인치가 다 같이 쓰이는 되게 희한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네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오, 재밌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숫자는 심지어 또 다른 단위입니다. 퍼센트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245mm에 45% 정도의 높이로 측면에 있는 사이드월의 높이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사이드월은 감싸는 약간 타이어를 감싸는 요 땅에서부터 휠까지의 그 중간 부분 있죠. 그 사이 부분. 요게 몇 퍼센트냐? 그게 이 단면폭의 몇 퍼센트로 올라오느냐. 옛날 차들은 이게 굉장히 두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 자체도 세 개가 다 다른 아주 특이한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면 폭이 넓어지면 땅에 닿는 이 접지력의 크기,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도 증대가 되게 됩니다. 결국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한참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았던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마찰력을 배울 때는 접지 면적의 크기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마찰력 F는 뮤의 중량, 질량의 이제 중량 그 가속도를 곱한 값을 구하잖아요. 보통은 이 접촉면에서의 어떤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중력에 들어가는 질량, 그거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접지면이라는 게 아예 계산에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타이어가 그러면 넓으나 좁으나 낼 수 있는 접지력은 똑같다라는 궤변이 한참 팽배하게 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실제로는 타이어의 면이 넓어지면 당연히 접지력도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점탄성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기본 물리에서 배웠던 접지력을, 마찰력을 구하는 거는 두 물질의 평면이 만난다라는 가정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접지 면적이 굳이 식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접지면이 만났을 때 사실 이거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면 대 면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표면에 아주 미세한 돌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면이 만났을 때에는 그 접지면만큼이 닿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접지면 중에 아주 작은 점점 몇 개가 닿아 있는 형태로 접지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닿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발톱 끝으로 서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접지면이 넓어진다고 비례해서 돌기들이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타이어 같은 이제 점탄성체로 오게 되면 이걸 위쪽에서 하중을 눌러준 만큼 그 빈 부분들을 꽉 채워서 면과 면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양쪽 측면 다 일리가 있네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장 나와 있는 부분이 맞는 게 맞으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누르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레이서들은 이걸 지식적으로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건 안 하건 본능적으로 이 타이어의 접지력 한계를 찾아가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에 어떻게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이 타이어의 접지력이 극대화되는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그 옵티멀 포인트를 누가 더 잘 찾아가느냐가 빠른 드라이버냐 느린 드라이버냐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예요. 경험으로 아나요? 본능적인 느낌으로 손과 몸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러한 아, 저항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받는 여러 네. 가지 그런 신호들을 해석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밀리냐 안 밀리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운전대를 우리가 돌릴 때 타이어의 그 사이드 월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거기서 오는 약간 고무줄을 당기는 것 같은 그러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슬립 앵글이라는 개념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슬립 앵글도 이 수직 하중에 비례해서 이 수치가 변하는 종속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중과 횡중력을 이용해서 슬립 앵글의 그립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을 이 운전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작업이 레이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이제 코너를 돌 때 뭔가 미세하게 운전대에 돌렸을 때 그 무게감이 달라지는 그 느낌으로 지금 타이어가 이제 한 경역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동시에 타이어에서 들리고 있는 그 소리 있죠. 실제 고무가 이제 끼익 하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한계 코너링 영역에 가게 되면 타이어가 내는 그 소음의 톤이 이제 점점 바뀌어요. 그 스킬 노이즈라고 하는데 그 스킬 노이즈가 또 올라오는 소리를 같이 느낍니다. 손이랑 귀로 같이 이제 그걸 느끼고 감각이네요. 이제 몸으로는 코어 쪽에서는 횡중력에서 오는 이걸로 내가 경험적으로 이 정도의 G포스가 오면 이제 차가 거의 그립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를 맞추는 거죠. 토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크. 네. 자, 이제 이 토크에 대한 개념은 토크는 방금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이 우리가 엔진에서 크랭크 축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지는 원운동 형태로 나오는 그 힘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크의 크기는 결국에는 토크를 만들어내는 그 원의 직경과 이제 끝단에서 걸리는 포스의 요 곱으로 토크의 양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력. 마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저게 말 한 마리가 내는 뭐 힘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예. 사실 힘의 단위는 아니고요. 에너지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킬로와트로 표현되는 단위예요. 정확히는 과거에 말이 어느 정도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75kg 정도 되는 추를 1초에 1m 정도 당길 수 있는 일을 말이 보통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5kg을 우리가 9.8 중력 가속도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대충 한 뭐 760W 정도 나오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그냥 일마력이다라고 일단 통칭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력이라는 게 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마력을 자꾸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저도 많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힘이 아닙니다. 힘을 줘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거리를 이동시킨 그 에너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율이죠, 인율. 그러니까 정확히는 시간당 그렇죠, 한 그렇죠. 에너지 양이니까. 네. 네. GDI 엔진 쓰는데 오래 쓰려면 고옥탄가 쓰는 고급 휘발유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옥탄가는 결국 이게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옥탄의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유소 가면 고급 휘발유가 있고 일반 휘발유가 그쵸. 있잖아요. 비싼 거, 안 비싼 거. 그렇죠. 사실 이제 예. 이 고급이란 말을 좀 저는 잘못 붙였다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나가면 보통 그냥 옥탄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98, 95, 뭐 9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고급 휘발유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비싼 차는 고급을 넣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약간 이런 좀 맞아요, 약간 맞아요. 왜곡이 있어요. 좀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고급을 넣고 네. 그런데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넣어야 되냐 아니냐는 애초에 그 엔진 설계될 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 사시면은 차에 이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권장 연료의 그 론 값이 나와 있어요. 옥탄가가 나와 있어요. 예. 이 옥탄가 이상의 연료를 쓰세요 하면 그 엔진은 차가 비싼 거든 싼 거든 고급 휘발유를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가 높은 엔진이거나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직분사 엔진들은 고급 휘발유 권장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로 비싼 차인가요? 비싼 차. 아니 작은 차들도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그래요? 국산차 중에서도 뭐 저배기량 뭐 2000cc도 안 되지만 고급유 권장으로 나올 수 있는 차량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비싼 차냐 아니냐랑은 전혀 무관한 영역이에요. 전혀 무관해요. 일반 휘발유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 엔진에다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좋은 거냐? 네. 아닙니다. 효과는 없습니다. 효과가 없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아, 굳이 불이익은 없다. 리터당 200원, 300원을 더 주고 넣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엔진의 그 ECU라고 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잖아요. 이게 연료의 그 옥탄가에 따라서 매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일반 휘발유로 매핑이 되어 있는 엔진은 고급 휘발유가 들어온다고 해도 얘를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일반 휘발유 매핑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일반유를 넣는다. 이러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러면은 이제 원래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ECU가 자기가 생각했던 값이랑 다른 현상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점화의 타이밍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파크 플러그의 점화 시점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출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일반유를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끔씩 이제 노킹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노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점화 타이밍에 예정되어 있는 타이밍과 별개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실린더 안에서 어떤 불규칙적인 연소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심화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엔진이 깨지는 현상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엔진 진동 자체도 커지기 때문에 엔진의 부하가 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급 휘발유 권장차라면 고급 휘발유를 넣으셔야만 해요. 고급 휘발유 권장 차량은 또 어떤 차량들이 있죠, 주로? 그러니까 압축비가 높은 엔진들. 압축비가 높다라는 거는 실린더의 안에서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위에 연소 공간을 굉장히 좁게 남겨놓는 엔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압축을 많이 한 다음에 빵 터트리는 폭발력을 더 키우는 그런 이제 고성능 엔진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량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고급유 권장일 거고요. 그리고 압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터보의 부스트압을 높게 쓰는 과급 엔진들, 이런 경우들은 또 마찬가지로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지금 아까 좀 요구하긴 합니다. 채팅에서 제네시스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가끔 지방 다니다 보면 고급 휘발유 파는 주소가 없는 경우들이 경우 있어요. 예. 그렇죠.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유를 써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이전에는 고급유를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네. 연료 탱크 안에 그 고급유가 너무 많이 소진되기 전에 일반유를 섞으세요. 기름이 좀 충분할 때 일반유를 좀 그래서 섞는다. 그 둘의 옥탄가의 평균 값이 그래도 일반유보다는 높게 유지될 수 있게끔. 오, 꿀팁.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급유 파는 데까지 온 다음에 다시 고급유를 넣어서 다시 론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차 할못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차를 살 때 아까 작은 차도 그런 차 많다 하셨잖아요. 네. 뭐 경제적인 문제로라든지 네. 일부러 좀 작고 그런 차를 샀는데 휘발유는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되면은 결국은 좀 연비가 안 좋거나 좀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고급유가 갖는 일반유 대비 장점 중에 연비도 있습니다. 네네네. 연비가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급유 권장차에 일반유를 넣잖아요. 그럼 연비가 더 떨어져요. 출력도 죽고 연비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려고 일반유 넣으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연비는 그만큼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다가 예를 들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 일반유를 넣으시다가 매뉴얼 차니까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돼, 차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은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일단 엔진 내부에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은 가혹 조건을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고급유로 깨닫는 즉시 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죠. 약간- 고급 권장이라면 일반유를 지금 빨리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반유를 끊고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네. 고급 휘발유에 맞는 엔진의 차는 바로 좋아진다. 금연하듯이. 네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지금 가혹 환경이라고 하신 게 뭐 엄청난 속도로 밟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혹 조건이 생각보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혹 조건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막 시속 200km로 달리는 이런 조건보다 시내에서 공회전하고 서 있는 게 더 더 가혹 조건이 가혹 조건에 가까워요. 급정지, 급발전.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RPM을 막 올리고. 뭔가 엔진의 순간적인 부하를 줬다가 뺐다가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링 같은 경우에는 뭐 700rpm, 800rpm 정도 도는데 사실 이때가 그 연소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차가 약간 푸득푸득하면서 돌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죠. 네, 겨우겨우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링도 가혹 조건에 들어가요. 네, RPM. 이 RPM의 회전수죠. 그렇습니다. Revolution per Minute의 약자고요. 예. 1분당 엔진이 몇 회전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이지가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에는 계기판 안에 자리를 잡고 있죠. 없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좀 저렴한 차들, 경차들은 RPM 타코미터를 삭제해서 원가를 좀 낮추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다 있습니다. 저거를 요즘에는 오토매틱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걸 잘 쳐다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이제 옛날에 수동 변속기나 아니면
이제 저희처럼 레이스카를 타는 사람들은 저게 가장 운전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 RPM을 사실 우리가 아까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 토크와 마력의 개념 정리를 하다가 잠깐 얘기가 빠졌는데 예, 예. 네, 결국에는 이 토크와 마력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거든요. 네, 토크에다가 RPM을 곱하면 마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는 몇몇 개수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 예.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토크는 힘의 단위고요. RPM은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힘과 속도를 곱하면 킬로와트 단위로 나오는 일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운전할 때 그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덜컥하면서 우리가 몸이 뒤로 네. 파묻히잖아요. 그쵸. 네. 반작용에 의해서. 이때 이 힘을 느끼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토크입니다. 토크는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토크가 큰 엔진은 가속을 했을 때 정말 우리를 더 등을 뒤로 날려버리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마력은 인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4차원의 시간 공간이 들어가 있는 데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인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크라는 걸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토크가 그 큰 힘을 내면서 또 얼마나 빨리 RPM을 돌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 높은 RPM까지 그 토크가 연결이 되면 결국 마력이 큰 엔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속기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뭐 7단 변속기, 8단, 9단, 막 10단 자동 변속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변속기라고 하는 거는 토크 증대 기계입니다. 왜냐면 엔진이 발생시키는 토크 있잖아요. 예. 이 토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이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이 한 10 몇 킬로대에서 많이 나오면은 뭐 한 40킬로대 정도의 토크일 건데요. 예를 들면 30kg 포스미터 정도 되는 토크의 크기라고 한다면 네네. 일반적으로 한 3000cc급 되는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예요. 최대 토크예요, 그것도. 그 엔진이 가장 높은 토크를 내는 RPM에서 나오는 토크가 30kg 포스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토크는 제가 자전거 페달을 구를 때 낼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엔진이 내는 토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1톤, 2톤짜리 되는 이 덩치의 차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돌리는 힘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차를 그런데 이 엔진은 그 작은 토크를 굉장히 빨리 회전하면서 낼 수 있다는 데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RPM 미터가 방금 전에 나왔잖아요. 예, 예. 보통 이제 시동 걸면은 일자 1000rpm 정도에 그쵸. 있어요. 올라오죠. 근데 그 1000rpm만 해도 1분에 1000번을 회전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초당으로 나눠보면은 1초에 몇 번 회전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죠. 그렇죠. 1000 나누기 60을 하시게 되면은 초당 한 16회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속도예요.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6000rpm까지 올라가요. 보통 가솔린 그쵸, 엔진들이. 그쵸. 6000rpm까지 올라가면 1초에 100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엔진은 힘은 작지만 엄청 빨리 돌 수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변속기라는 거는 이 빨리 닿는 이 회전수라는 이점을 감속시키는 대신에 토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없으면 차는 전진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해요. 하지만 1단 기어에 걸게 되면 대충 기어비를 계산해 봤을 때 한 10배 정도로 토크가 증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수백 킬로그램 포스미터 정도의 토크가 타이어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수는 기어비가 10대 1이면은 10분의 1로 느리게 도는 정도의 속도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인풋 쪽 샤프트랑 아웃풋 쪽 샤프트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 출력단의 토크는 변하게 되는데 네네. 재미있는 거는 몇 단 기어에 들어가든지 간에 마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력은 아까 얘기한 듯이 토크 곱하기 RPM의 개념으로 또 나오는 건데 토크가 기어비에 의해서 감속이 그 증대가 된 만큼 RPM은 그만큼 정확히 반비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의 곱의 총량은 그대로 연결되고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단위랑 여러 가지 힘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한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엔진 자체가 갖는 돌리는 힘 자체가 생각보다 자동차를 밀 정도로 크진 않다. 네. 하지만 이게 이 변속기를 통해서 차를 밀 정도의 힘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토크와 각속도와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명쾌하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비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기어가 만났을 때 한쪽 기어가 한 바퀴 회전할 때 반대쪽 기어가 몇 바퀴를 회전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기어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속기는 결국 1단부터 뭐 8단 자동 미션이라고 한다면 8개의 각기 다른 기어비의 세트가 그 트랜스미션 안에 페어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유성 기어라고 한다면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듀얼
클러치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수동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어비가 3대 1이면 처음 기어가 3바퀴를 돌 때 마지막 아웃풋 바퀴는 한 바퀴를 돌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의 토크는 증대되고 회전하는 속도 RPM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렇죠. 개념이 되는 예. 거죠. 네. 그만큼 더 큰 힘으로 가고. 네, 우리 자전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뭐 산악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 보시면 네. 앞쪽에 스프로킷에 기어가 있고 또 뒤에 또 이제 기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크기들이 톱니의 개수들이 이제 각각 다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어비들이 만들어지면 기어가 1단 기어에서는 페달을 열심히 굴려도 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네.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이 덜 들고 그죠, 그죠, 그죠. 네. 왜냐면 힘이 증배가 됐으니까. 네. 예. 그리고 가장 높은 고단기에 올려놨을 때에는 돌리는 건 쉽진 않지만 한 바퀴 돌렸을 때 굉장히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의 지금 한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오늘 깔끔하게 풀리지 않은 내용들이 또 이어서 있어요. 지금 제로백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기어비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나 네. 요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뭐 영상도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다음을 네. 또 기약하면서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